2020 공예주간을 맞아서 온도도시 협동조합이 감성웅, 크래프트 스트릿, 공예, 그리고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울가족소년단 전은정입니다. 제 옆에는 두 대표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대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화공작소 상상마루의 대표 엄동열입니다. 문화공작소 상상마루는 우리 이야기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 상상 집단을 모토로 설립된 문화 벤처 기업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에서 가죽 패션 공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코이로 대표 홍찬욱이라고 합니다. 또 지역에서는 이제 강동구에는 사회적 기업 협의회가 있는데요. 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신 두 대표님은 공예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지역 그리고 경제를 위한 선순환 활동으로 현재 공예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직업으로 삼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의 성공 노하우를 듣고자 모셔봤습니다. 그러면 두 대표님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혹시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 엔터테인먼트 쪽 회사 일들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제가 이제 너무 하고 싶었던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뭔가 제 안에서 뭔가 제 이름을 걸고 뭔가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다가 이제 첫 사업은 늘 그렇듯이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요. 실패를 통해서 사실은 좌절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적은 돈을 가지고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청년 창업 1000 프로젝트라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응모하게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었습니다. 코이로 대표님은요? 저는 이제 2009년에 강동구에서 이제 가죽공예 공방을 오픈하게 돼요. 사회적 경제 쪽 영역에 들어 2014년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강동구에는 되게 많은 가죽 공장들이 많으시는데 사장님들하고 또 연계해서 하는 것들이 많았죠. 그래서 꼭 일요일 날은 이제 조기 축구회를 뛰고 막걸리를 먹는 자리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해서 사장님들하고 같이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뭐 좋지 않을까요? 근데 한 사장님이 막걸리 통으로 모래 딱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반 소리 하지 말라고, 쉽지 않다고. 그때 그래서 좀 억울함이 있었고요. 그래서 2014년부터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회적 경제 방식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서로 연계하거나 연대해서 같이 공동 성장하자는 게 사회적 경제 방식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하면서 진행했던 게 지금까지 좀 흐르고 있고요. 두 기업 모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현재 운영하시고 있는 공예, 문화예술 사업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까지 사업을 확장시키실 수 있으셨나요? 저희 회사는 지금 창의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의혁신형은 어떻게 보면 어떤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문화예술로 새로운 사회적 경제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도전하고 실험해봄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예술 분야의 선도적인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제 공연이라는 장르 같은 경우는 현장성 중심으로 공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공연장 외에서는 다른 어떤 문화 상품으로 확산이 되거나 혹은 문화적으로 관객이 더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 수가 없는 게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공연 예술을 만들면서 이제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이런 디자인물들을 접목을 해서 이 제품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공연장 바깥에서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품 개발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좋은 성과가 나서 이제 라이센스 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완구 제품으로 이제 라이센스가 돼서 판매하는 정도까지 발전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최근에 좀 고민하고 있는 분야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이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제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는데 우연한 계기로 이제 노르딕 커넥션이라는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스웨덴과 북유럽의 이제 어린이 공연과 어린이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린이의 어떤 인권이라든가 그리고 어린이들의 문화예술의 향유 그리고 그것이 다시
가족과 사회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보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우리 사회에도 역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제 스웨덴과 같이 공동 제작해서 작품을 만들고 이거를 다시 어린이들이 예술 교육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예술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지역에 확산할 수 있는 강사 육성과 워크숍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점 문화예술을 단순하게 공연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생활예술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산하고 보급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지급하시는 공예 그리고 가죽 패션 사업에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시키게 되셨는지. 저는 임 대표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을 연계했냐고 한다면 처음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 코이로 같은 경우는 개인의 브랜드였어요. 저희 브랜드, 패션 브랜드를 만든다, 뭐 공예 수업을 한다라는 어떤 단수에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2014년, 15년, 16년 좀 지나면서 바뀌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중간에는 플랫폼이 되고 많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든지 공예 또는 문화 기업들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면 어떨까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접근했던 고용노동부 수업을 통해서 지역 내 뭐 패션 인프라, 가죽 패션 공예 인프라를 갖다 육성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사회적 기업 협의를 통해서 지역 내 플랫폼이라든지 팔로 구축도를 지원해 드린다거나 또는 이런 교육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브릿지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지금 주식회사 코이로의 역할은 지역 내에 있는 공예, 문화, 그 다음에 뭐 패션 또는 요식업도 있고요. 수많은 것들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로서 사회적 경제 방법을 갖다가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자체는 개인 이제 브랜드보다는 교육도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은 저희 뭐 서울가죽 패션 창업지원센터 강동구에 있죠. 패션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같은 브릿지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이 브릿지를 통해서 해외 쇼를 간다거나 해외 쇼를 갔다 할 수 있게 상품 촬영 또는 상세 페이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 제작 또는 통역도 어렵더라고요. 막상 해보니까 이태리어, 영어 통역도 해서 왔다 갔다 뭐 프라이스 리스트부터 이런 것들 좀 전문적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쭉 해외쇼라든지 뭐 백화점 이런 것들 가는 것 같다가 그 중간에서 열심히 지역에 있는 저희가 아니라 다른 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게 사회적 경제 방식이라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게 혼자는 하기 조금 힘든 해외에서 다른 나라와 함께 공연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해외쇼를 함께 나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사실 저희가 공예, 문화, 예술 분야는 작가로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 많은 개인 혹은 작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활성화하거나 아니면은 사업화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얘기 한번 부탁드려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개인 사업자 혹은 개인이 창작자나 아니면 어떤 활동가로 활동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가 있을 거예요. 회사의 설립은 뭐 주식회사도 있을 수 있고 유언회사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협동조합의 형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회사의 형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자기가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형상화되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담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그릇이 필요하고 나의 어떤 창작 의욕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담기 위해서는 나의 그릇이 필요하듯이 그 그릇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일단 1차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교육과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자기 개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창업하고 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지원 사업들을 열심히 내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10개를 내면 10개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그럴까 싶었고, 그리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 설명회를 가서 참여해서 열심히 투자 설명을 했는데 불구하고 항상 투자가 안 돼요. 지원 조성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그런 부분이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왜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지 라고 화를 내고, 그리고 스스로한테도 되게 어떤 자존심도 무너지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었는데, 우연하게 이제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떤 콘텐츠 산업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교육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재원 조성에 대한 교육도 있었고, 그리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펀드레이징, 그런 교육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내가 다 똑똑한 게 아니구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내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공부를 하고 배우면서 점점 실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교육이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일이라는 것은 할 때 결국에 개인의 어떤 욕망과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사람과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초기에는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뭐 얼마나 영업을 하고 얼마나 홍보를 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상태에서 드러내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관계고, 그리고 그 관계는 결국에는 작은 하나의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단어가 이제 두산이라고 하는 그룹의 어떤 모토기도 한데,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큰 일을 쌓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해야지만 그 일에서 계기가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다른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답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기가 맡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게 된 일들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간다면 분명히 더 큰 기회와 그리고 확장을 할 수 있고, 더 큰 만남의 기회를 만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배움을 지금 이 답변을 통해서 느낀 것 같은데요. 코이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힘들어요. 뒤에 말하기가 되게 힘들어지는데, 비슷합니다. 사실은 거의 동일하게, 저도 이제 사업하는 10년이 좀 넘은 상황이긴 한데, 핵심이 눈앞에 있는 작은 거에 정성을 들이지 않아요. 대부분의 스타트업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예도 마찬가지고, 1인 기업의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되게 인스타를 본다거나 SNS를 본다거나 아니면 TV를 본다거나 한다면,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되게 화려해요. 되게 막 아이디어를 막 돌아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상은 눈앞에 있는 작은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되게 어려워해요. 또 아까 교육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저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또 해요? 라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도,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나도 오늘에도 배워. 늘 바뀌는 거니까. 정책도 바뀔 수 있고, 사업 방향도 작년에 코로나가 뜰지도 몰랐어요. 근데 코로나 방향이 뜨면서 세상은 바뀌어버렸는데, 작년에 배웠다고 올해 안 한다는 건 되게 앞에 있는 작은 일들에 저 앞에 있는 과실만 너무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봤을 때 저희도 뭐 인큐베이팅 교육들 봤을 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좀 자리매김을 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작은 일을 갖다 모아서 정말 티끌모아 태산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보통은 저 앞에 있는 것들 이슈화 시킨다거나 너무 뭔가 과실일만 처음부터 생각하는데 1년차, 2년차, 3년차 할 수가 없거든요. 준비도 돼 있지 않고 기회가 주어진다고들 할 수 없는데, 특히 공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막 교육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남들 똑같은 방식들을 하면서 앞에 있는 것들, 왜 나는 돈을 못 벌지? 나는 왜 안 되지? 할 때 저는 언제나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되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공예는 제조든 공예든 혼자 할 수가 없는데, 늘 혼자 앉아가지고 공방 안에 혼자 앉아서 뭘 막 하려고 해요. 딱 그 범위 밖의 사업은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 되는 곳을 보면은 반드시 혼자가 아닙니다. 직원이 있든 같이 하는 파트너가 있든 두세 분의 이런 구조가 없으면, 복수의 구조가 없으면 사업은 탄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좀 어렵죠. 일자리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는 지역에서 업체끼리, 부족한 업체끼리 연대하고 협력할 수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비전들이 있긴 한데, 저는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협동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특히 뭔가 손을 많이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함이 생길 수 있고, 저는 똑같이 엄 대표님 얘기하시면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앞에 있는 작은 것부터 가지 않으면 큰 거를 못 노릴 것 같긴 해요. 네.
창작예술 작가님들이 혼자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데 이 토크쇼를 진행하는 온도도시 협동조합처럼 엔젤 공방 거리에 10명의 창작예술 작가님들이 모여서 함께 사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처럼 공예 작가님들이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는 지금 1인 크리에이터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인 크리에이터가 갖고 있는 힘과 역량들이 사실은 되게 좀 작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예술품이라든가 창작물들을 유통하고 대중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제한적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채널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OPT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던 이런 창작물들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생활예술의 활성화입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창작물들을 단순하게 개인의 창작물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많은 사회, 특히 지역사회라든가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예술에 대한 창작과 그거에 대한 어떤 소비까지 갈 수 있고 유통까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지금 열려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공연 예술 같은 경우에도 전통적으로는 사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많이 좀 써 있어요. 스토리텔링의 기본적인 구조 같은 경우에는 B2C 방식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커스터머한테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에는 공연계에도 화두가 되고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 스토리 두잉입니다. 스토리 두잉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비즈니스적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커스터머한테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은 이야기거리를 제공을 하고 그 이야기거리를 결국에는 커스터머가 다른 커스터머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토리텔링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B2C 방식이 아니라 C2C 방식에서 커스터머가 커스터머에게 어떤 그 이야기거리라는 소재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업의 모델의 방식을 떠나서 1인 크리에이터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만든 어떤 이런 예술적인 창작품이라든가 공예품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커스터머를 통해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점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작자 분들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스토리텔링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거리를 커스터머들한테 계속 던져주셔서 다시 재확산될 수 있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에로 대표님은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공예나 예술 분야에서 겪을 수 있었던 거는 패션 쪽이라든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운동에서 좀 많이 겪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들이 있긴 하지만 혼자서는 좀 어렵다. 그런데 저는 좀 두 개 블록으로 좀 나눌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좀 뭐 다듬어지진 않았겠지만 예술 분야 하시는 분들이 예전처럼 제가 알기로는 0.1%라는 분들이 어떤 영역이거나 그다음에 또는 소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특정한 그라운드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생활예술이라고 아까 단어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예술에서 나왔던 내 개인 창작물들을 갖다가 구입하실 수도 있고 향유할 수도 있고 여러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많이 택하고 계세요. 내가 잘 만들면 잘 팔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경향이 특히 공예 쪽에 많이 있긴 한데 저는 좀 시장을 좀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좀 어렵겠지만 예술을 좀 내려놓고 B2B일 수도 있고요. B2C일 수도 있고 또는 B2G도 좋습니다. G라는 거 B2G로 했을 때 가장 뭐 거버먼트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지역에 있는 지역 특성화된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또는 그것들 갖다가 혼자 만들기 좀 어려우니까 모여서 같이 만들어 브랜드를 시켜서 공동으로 판매를 한다거나 수익을 나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내가 작품 활동할 수 있는 시드머니라고 할게요. 또는 마중물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투 채널 방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히 또 올해부터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심각한 것들이 있죠. 온라인이 아니면 프리마켓 시장이 전혀 다 없었습니다. 네. 공예 많은 분들이 이제 프리마켓 쪽으로 접근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 시장이 얼만큼 좁았던 시장인지 요번에 아마 올해 2020년에 알게 되셨을 것 같아요. 매출이 많이 저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저 프리마켓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와디즈를 통해서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다 모두 다 하셨던 거거든요. 그 와중에도 잘 판매가 되시는 분이 있고 또는 그 판매를 통해서 내 예술 활동 갖다가 더 앞으로 가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뭐 아까 지금 엄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촘촘하고 머리를 좀 많이 쓰는 것들이 우리 예술인들 또 생활 예술인들 또는 이제 공예하시는 분들이 나는 되게 잘 만드니까 내 기술은 최고니까 다 똑같습니다, 솔직히. 그런 것들이 막 시장에서 구입이라든지 이슈가 될 수 없는 제품은 그러니까 예술의 세계가 아니더라도 지속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렇게 체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아까 온도도시 시작을 했다 온도도시 10인의 그 조합원들이 모여서 했던 거 할 때 뭐 협동조합 이런 걸 떠나서 혼자서 못하니까 공동대응의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그 공동대응의 반응이 뭐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성안로 거리 활성화와 그 다음에 개개인 이 예술 생활이라든지 또 사업성이 또 필요하겠죠. 이걸 운영하기 위해선 이런 부분에 공동대응을 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유의미한 되게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나랑 아니, 엄 대표님이 가죽을 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가죽을 하는데 둘은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같이 둘이서 하니까 뭔가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일자리 처음에 고용할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또는 커피숍이라고 한다면 커피 골목이 돼야 되거든요. 커피 거리가 되면 많은 분들이 오겠죠. 근데 보통 그럴 때는 다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요. 못 들어오게 또는 뭔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생길 때는 뭔가 클러스터화라고 개념을 잡는다고 가죽 하시는 분들이 5명, 10명이 모이면 가죽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뭐 온도도시 그 성안로 거리처럼 많이 있다고 한다면 문화가 통하는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슈화가 되고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걸 잘합니다를 갖다가 공동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그게 브랜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리가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브랜드가 된다면 왜 우리가 브랜드 제품을 살까요? 이뻐서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그 브랜드에는 어떤 품질에 대한 아니면 내가 샀을 때 아까 엄 대표님 얘기했던 것처럼 자랑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건 뭐가 있고 뭐 스토리가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혼자서는 약하니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다고 한다면 개인 작업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 지금 센터에도 들어가시고 되게 많습니다. 서울 같은 여성공예 뭐 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각자 활동을 하세요. 그 핵심에 뭐 센터에서 어떤 뭐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연기할 수 있을 때 내가 옆방에 가서 뭔가를 갖다 물어보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거리를 찾기 시작할 때 확장성이 생기는데 전통적 방식은 내가 나 혼자 이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전문성의 부분에서 터치받지 않고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아마 연대 시대로 가고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다 재택근무의 시대처럼 안에서 공예가 훨씬 더 각광받을 수 있는데요. 뭐 다이키트 이런 것들이 또 최근에 각 지부로 가는 이런 강동구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사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 1인 공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이런 방식을 빨리 택하신 분들이 먼저 선택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예술 활동을 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이 생활이 안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내 집에 돈이 많거나 0.1%라고 할게요. 그런 분들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99% 분들은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꿈을 접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완하거나 막아줄 수 있는 게 이 지역에 있는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지자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노크를 하신다거나 찾아가는 과정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거 해봐 이런 것들은 이미 늦은 정보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성도 좀 필요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공예 예술 분야의 전공 희망자 또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 또는 당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가끔 외부에서 강연을 하거나 설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제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던 기업 어떤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벤처기업 활동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강연을 끝나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 같아서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의 질문이 사실은 조금 이제 왜 그런 꿈을 꾸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요즘은 좀 되게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받아서 제일 당황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자본금을 얼마나 시작하셨어요? 였어요. 근데 성공하겠네.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외부에서 저희 회사를 보실 때는 지금 되게 좀 큰 회사로 보이시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 회사는 정말 300만 원 갖고 시작했던 작은 회사였었어요. 앞전에 이제 창업에 실패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망한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 정말 적은 자금으로 회사를 처음에 설립을 했고 그리고 그 설립을 통해서 사실은 정말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지만 이 작은 자금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큰 일을 하기엔 좋은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3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3천만 원을 만들고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회사 법인을 만들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사업을 하시거나 준비하실 때 항상 제일 먼저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나라보다도 창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하고 그리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융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서도 잘 되어 있지만 이제 기술보존기금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라든가 이렇게 내가 좋은 아이디어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먼저 그 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키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이런 강의를 듣거나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즘에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는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마음을 모을지에 대해서 명문화하는 작업을 꼭 먼저 시작하고 그거의 공유를 시작으로 먼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문화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와 이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내가 약속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좀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사업을 하거나 할 때 반드시 실패와 좌절 그리고 포기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위기가 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결국에는 자기가 믿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어떤 확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확신이 그냥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스스로 검증하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재검증 받는 그런 단계를 거쳐서 나온 아이디어와 그리고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람이 만나서 처음에 친해지길 때까지도 우리가 보통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래요. 하물며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의 의지를 모으고 더 큰 비즈니스를 하는 일인데 이게 단순하게 6개월, 3개월 안에 승패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거는 사업을 하실 때 반드시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회사에 재원 조성을 하시거나 어떤 자금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놓으실 때는 반드시 1년까지는 사업에 대한 어떤 수익이 없더라도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관련된 교육과 재원 조성에 대한 어떤 툴들을 마련하시는 것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것들이 있긴 한데요. 저는 첫 번째 문서화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입으로 그냥 나오고 사람들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 하는 아이디어는 공허합니다. 하늘에 흩어져 버리고요. 기승전결이 있다고 한다면 기에서 배경,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누군가에게 어떤 전달을 해야 될 건데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나올 건가 이런 것들이 늘 머릿속에서 생각들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구체화하는 건 막상 글로 적어보면 되게 빈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 빈약한 것들을 채워가는 과정들이 사업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이 서류가 작성되는 건 누군가한테 보여줘서 아까 뭐 투자를 받는다 수많은 뭐 사업을 갖다 위해서 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나를 위해서 또 내 조직을 위해서 나랑 같이 믿음이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내 생각이 이래 구두보다는 언제나
서류를 작성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또 취미생활에 사업계에서 쓰기도 한데요. 저는 늘 적고 있어요. 마치 일기처럼 적는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모으면 어떤 솔루션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맞아요. 굉장히 누군가가 딱 질문했는데 바로 탁 튀어나오면 해당하는 입장에서 되게 많이 준비했구나. 많은 시뮬레이션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과정들이 언제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정말 창업하기가 너무 좋은 나라긴 합니다. 이태리에서 한 친구랑 얘기했을 때 도대체 정부에서 그런 걸 왜 지원해줘 할 정도까지 많은 지원들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만큼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반대로 이런 기회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지라는 접근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접근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촘촘하게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엄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할 사업이 객관적이어야 돼요. 난 정말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아. 너무 잘 날아갈 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늘을 날수는 바람들이 적어도 내 주변에서 과반수 이상은 좀 동의가 된다거나 아이템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정이 없으면 보통 공허하게 끝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저는 반대로 또 한 가지 마지막 얘기가 일자리가 일을 만들거든요. 보통은 많은 기업들이 되게 공예 많이 상담하는데요. 공예 공방 제조하는데 저희가 돈이 벌리면 사람을 고용하고 아니거든요. 사람이 있어야 그만큼 더 파이를 벌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직접 고용하든지 방법들을 갖다가 먼저 내가 저런 사업 10명 정도를 교육하고 싶은데 교육사업이라고 한다면 공예사업이라고 한다면 나 혼자는 10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교육 품질이라든지 교육 내용이 빈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정해진 시간 동안 10명을 봐야 된다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제가 옛날에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하루에 제가 혼자서 30명, 40명을 보는 적이 있었어요. 돈을 버는 재미가 너무 솔솔 차리니까 직원도 안 쓰고 그래서 한 달에 6, 70명을 막 혼자서 돌리는 거예요. 저는 좋을 수 있는데 교육생들은 불만이 생기죠. 만약에 30명이 왔다고 친다면 1시간 동안 2분씩밖에 못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의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내 서브 강사가 붙어서 7명 정도를 교육할 수 있다면 품질도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평판이 좋아지겠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보통은 많이 저희가 돈을 벌면요 안 벌려요. 특히 제조 공예 쪽은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긴 하고요. 한 명이라도 있지 않으면 사업 확장이 되지 않고 문화 쪽도 혼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하면 약간 사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게 스타트할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지역 내에 있는 어떤 센터들도 있고 창업지원센터 되게 많아요. 서울은 되게 많고 각 지역으로라도 조금 전보다 많이 있는 편이기도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그다음에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온도도시가 오늘 행사를 주관하고 있긴 한데요. 온도시라는 곳은 이제 성안로에 있는 엔젤 공방 거리들이 그 협동을 해서 모은 협동조합입니다. 그들이 왜 모였을까 생각하면 혼자들은 부족하잖아요. 모이니까 이런 행사라든지 같이 저희도 불러서 뭔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품들도 만들고 보면은 혹시 공허하진 않다. 제가 시장에서 만날 얘기할 때 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노이시라든지 이런 지역 내 사례를 보면 공허하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공자랑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공예, 문화예술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었고요. 공예 주간을 맞아서 온도도시 협동조합에서 감성우 크래프트 스트릿으로 준비한 토크쇼였습니다. 저희 옆에서 너무나 귀한 말씀 해주신 두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이 인사 한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